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제54조 2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도덕성 등 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공개 회의로 하고 정책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는 국가 기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거나 국가 기밀 자료를 인용하실 때는 관련 법규에 따른 기밀 준수 의무를 충실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MBC, SBS, OBS 등의 방송사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1999년에는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2002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목포시에서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9대, 20대 총선에 당선된 4선 의원으로 18대,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이곳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의사진행가를 이것만 하고 하지? 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 응? 이거 하기 전에 하는 게 예, 후보자님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후보자님 선서 당연히 하십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정보위원회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 순직 요원들 우리가 이름 없는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음지의 전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을 하고 선서를 듣는 게 어떨까? 김병기 의원님 아침에 좀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예, 간사간에 합의했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서 선서를 하는 게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별로 예는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사간에 합의했어요? 위원장님이나 김대중 뭐 제안을 했으니까 합의했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우리 의원들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그럼 우리 후보자가 같이. 잠깐 여기 이름 없는 별 위원장님, 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국정원에 있는 사진입니다. 예. 자, 우리 한태인 간사가 이야기한 그런 취지, 특히 무명의 요원들을 포함해서 그런 뜻을 기리면서 우리 청문회 시작 전에 모두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으시죠. 예,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공직 후보자 박지원. 예, 다음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정원 후보자 발표 후 각계의 각층의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측근도 여당 출신도 아닌 저를 지명하신 것은 역대 국정원장들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점을 또 명심하겠습니다.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대통령님께 애국심으로 충성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저의 마지막 소임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기를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확고부동한 국정원 개혁 의지는 이미 서훈 전 원장이 실천해 왔습니다. 전임 국정원장의 국내 정보 폐지 등의 조치가 되돌려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라고 하는 국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버 안전, 대테러, 첨단 기술 유출 등 다각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한편 식량, 보건, 환경 등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밀사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일로 옥고도 치렀습니다. 이후 사면되어 정치인으로 활동해왔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깊이 새기면서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일신, 우일신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해경실 왜 행정실장? 우리 수석. 잠깐만요. 모두반을 왜 프린트 안 줬어? 예,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준비 못한 것 같은데요. 바로 회의 진행 중에 바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부터 먼저.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확인해야 돼서요. 그 영상 트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영상 트는 것 우리가 이제 질의할 때 그거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뭐 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영상 지금 영상이 한 3분 정도. 예, 영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나중에 협의를 그러면 좀 예. 일단은 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알겠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활동한 영상 아니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그럼 자료 제출 바로 넘어. 예. 그 자료 제출이 굉장히 좀 성의가 없습니다. 미흡한데요. 먼저 그 제가 한 4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본인이 지금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그 당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성적은 저희들이 안 봐도 되니까 성적을 이 위에 좀 가리고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 후보자 당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나와야 조선대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에서 조선대 허위 서류를 꾸며서 당국대에 갖고 갔다. 그리고 나중에 2000년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작을 더했다는 의혹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친이 건국 포장을 받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이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94년에서 2003년 약 10년간의 박지원 후보 및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DJ 정부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 가지 중에 많은데 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배우 최정민 씨가 후보자가 살해 청부를 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어쨌든 좀 답변 자료로 빨리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예. 자료 제출 좀. 잠깐만요. 그 4번째 거는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질의하실 때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쭉 나오면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판단하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질의 끝나고 나서 후보자가 가능한 제출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님, 예, 자료 제출 요구. 네,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출신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본 의원이 121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오늘 청문회에서 깔끔히 해소하고 가시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정원 더 나가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깔끔히 단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동의가 되면은 학교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그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든가 또는 아니면은 우리 후보자님의 이 해명으로 그것이 왜 이렇게 잘못 기재됐는지 납득이 국민들의 이해를 이 돋구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말고 이 94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자녀분들의 의료보험 수급 문제 이걸 확인하고자 진료 내용 무슨 질병까지 필요가 없습니다만 진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국적을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이건 비판받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나 또는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신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도 후보자 본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다 요청을 하면은 모두 기재된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왔습니다. 기관별로 문화관광부에서 공적으로 출장 간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기관별로 출장 기록을 제출했을 뿐이고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전 청문 일정이 끝날 때까지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예, 조태영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인가요? 예. 본의원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29건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온 게 37건입니다. 이례적으로 답변율이 낮습니다.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이나 학적 정정 자료, 또 군복무 기록, 재산 변동 내역, 의혹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는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 거부했습니다. 특히 2000년 후보자의 학적 정정에 대해서는 권력형 학력 위조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21일 직접 단국대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편입학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문서, 즉 2000년에 이 편입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후보자가 정정 요청을 한 데 대해서 검토한 학교 문서는 따로 보존 기간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측에서는 그 문서를 자기네들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 기한이 있어서 서류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하면 허위 답변이자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국민적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하셔서 단국대 총장이나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료 제출보다도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요. 바로 답변을 본인이 바로 알겠습니다. 하려 합니다. 진행한 거 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철규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한 7가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출하시고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지금 제가 답변. 잠깐만 좀 크게 하세요. 일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권력 2인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저는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 시에 통합당 전신 당에서 이해창 총재께서 저의 한빛은행 대출 비리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빛은행에 제 친조카가 전화를 해서 대출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 조사도 받고 2001년 1월 달에는 국회에서 바로 이 방에서 국정조사도 받았습니다. 제 조카가 아닌 것은 다행히 동아일보가 저희 고향에 내려가서 탐문을 했고
족보를 찾아보니까 31촌 관계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졌고 혐의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편에는 국정조사 때 지금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도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이지만은 그 선배들이 참 지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영근 간사, 이재호, 엄호성, 안상수, 정인동 의원 이런 분들이 광주교육대학도, 당국대학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후보자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일단 자료 유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이분들이 조선대학교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당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잠깐 여기 일단 이거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제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바로 제출한대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생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 4년 재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그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적 가리고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 자, 끝까지 글쎄요, 듣고 나서 가리지 또 않고도 안 발언하자.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하 의원님이 대학에 가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저희 부친의 건국 포장에 신청자 역시 개인 신상 정보를 위해서 원어처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법적인 그런 보장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례 청구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또 조태영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적은 것만 제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제 개인 신상 정보와 국정원이라는 특수 정보기관의 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형 위조다 하는 것은 제 인격도 있고 제 모교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태경 간사님 발언만 듣고 지금 오전 중에 이게 아시다시피 지상파 다 생중계 중이어서요. 우리 간사님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태경 그거 한 간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인 정보인 성적은 가리고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박지원 후보자가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거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중에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자 후보자께서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전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의견을 진술한 거에 대해서는 진술한 대로 또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70년이 되는 날,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 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의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 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띄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 뜻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쉽게 얘기하면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은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은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후보자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단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의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있는 이러한 모든 그동안에 쌓여지는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에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마 이렇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거를 치면은 예전 과거에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 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뭔가의 이제 간첩 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인혁당 사건 그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 텐데요. 1974년에 발생했던 민청학력 사건 인혁당 재건이가 조정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됐고 8명이 사형 그리고 17명이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 권력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이제 국가 배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 중에서 2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이 반환해야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지금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분들이 지금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돼 가지고 없어져 버린 사실 이 배상금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이걸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의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되냐?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하면서 법원 행정처나 또 정보위원을 하면서 국정원에 많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나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재판에 계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거해서 엄청난 죽음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산 일을 이분들은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반환 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원장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고하시죠. 아니. 저희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좀 이제 해결을 하자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걸 거부하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정원도 아마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KBS 정현준 그 사장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국정원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미 과거에 이제 정현준 사장의 재판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은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하지 저도 마시고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회피 전략이 자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 요청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학력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저는 했냐? 위조한 적도 자, 겁박한 적도 제가 없다는 질의합니다. 것을 제 말씀을 의원님이 듣고 이해하시고 일단 결론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 요청은 뭐냐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 5학기를 마치고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당국대 상학과로 그 편입한 걸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 교대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시죠. 그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 원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거죠. 자, 의원님. 그 답변을 좀 제가 해주십시오.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의원님도 현역 의원 때 그러하시겠지만은 저도 장관 때 광주대 대학에 가지 졸업한 거는 않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 증명서와 아니, 성적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제주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질문 의원님은 아닙니까? 아니,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예.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본인이- 자, 의원님 저한테 위원장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간 우리 좀 빼주세요. 의원님께서도 시간 좀 빼주세요. 시간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잠깐 멈춰 보세요. 잠깐 멈춰 보라고. 시간. 예.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위조 겁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러다 이렇게 가능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시죠. 자,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적 증명서를 전산화된 걸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저게 어디 제출- 겁니까? 당국대. 당국대요. 예,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당국대면은 당국대 졸업하셨잖아 하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 증명서가 없습니까?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국대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답변-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에 박지원 그 아니, 후보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우리 하태경 지금 좀 간사께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시는데 그거 좀 모르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당국대학에 제출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아니, 어디 걸 주장 아니 국민들이 다 제출했다는 보고 거예요. 있어요. 예. 저희들한테 당국대 저희 성적 국민도 봐요. 당국대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저 맞죠? 예.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그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하기 위해서 예. 당국대입니다. 지금 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광주 교대 2년 다닌 걸로 공통 교양을 100학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 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 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 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 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 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 요건에 인정 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도 인정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에서 저런 부당한 부정 성적 증명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 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1분만 더 나머지. 일단 시간을 주지 않고요. 보충해서 하시죠. 지금 1분만. 정리하십시오. 지금 발언 아까 빠진 시간이 지금 우리 김경희 의원 할 때도 아예 오늘은 생중계하니까 그냥 정리하십시오. 중단을 주나 아예 30%가 빠져서 예, 한 30초만 하세요. 네. 교양 필수 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시간이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국대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그 당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다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자, 제가 답변을 예, 하겠습니다. 예. 55년 전이면은 아니 우리 존경하는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예.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당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당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당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예. 자, 일단 자, 정리하시죠.
자, 의원님. 66년도에도 부적 입학자의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거기 부정 자, 입학자 후보자 명단 답변하지 마시고 38명 중에 박지원이 후보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자,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거기 의원님.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겠지. 왜 거기 제가 부정 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일단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는 가능한 시간을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생중계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충분한 보충 질의는 오후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국정원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국익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또 심지어 간첩 조작, 또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우리가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조직이라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을 가장 확실하게 개혁할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꼽고 서훈 원장 취임일 즉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을 폐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이제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대북 문제에 정통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건 또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 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답변 올릴까요? 예. 우선 김태년 대표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의 실천으로 실제로 국내 정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으면은 언론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에도 국정원의 IO가 출입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혁됐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반드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위원을 하면서도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우리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임 원장과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이 과학수사본부를 제3차장실로 승격을 해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국부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예.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적발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올해는 이제 8건,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 핵심 기술은 26건인데요.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외 기술 유출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가 점점점 우리 국정원의 활약에 의하여 줄어들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정원이 활약을 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자기들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한 기업들이 위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정도로 가면은 소부장 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예. 기술 유출은 단 한 건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국익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6개 방첩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몇 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개쯤 될 겁니다. 이 방첩기관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 스파이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이 5년간 해외 기술 유출을 91건 적발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대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알리면 예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서 그 적절한 홍보 방안 검토해 주십니다.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좀 언급이 됐지만 그 후보자께서 적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을 듣고 한 말씀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15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께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후보자 혼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초기에 뭐 외교부라든가 중간에 국정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6.15라는 업적을 만들어낸 분들 음지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일하셨던 그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속한 그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정원이 내부 개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과거 일 가지고 이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그런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그 보도 난 것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보호 및 그 정책 개선에 관한 일인데요.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상위 보호 대상 각급으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이 함께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국정원, 경찰에서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신변 보호 지침 폐지됐는데 이것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고 또 통일부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지침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쪽으로 월북했다는 김모 씨는 한국에 정착해서 실패해가지고 빚을 지고 전세 자금까지 뺀 것이 드러났고 또 강화도에서 목격담이 나와서 다급 보호 대상인 이 사람을 전혀 이 동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이 경찰은 아예 뭐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매년 작년만 해도 63억이 넘는 예산이 그들을 보호하는 데 들어갔고 신변보호 담당 및 협력 요원은 91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지침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운영 사항, 보호 현황을 통일부와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에 김모 씨의 월북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저희들도 더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탈북인에 대해서 맨 처음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 교육 등은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한 정책은 통일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이 신변보호는 각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다급 일반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구체적 숫자를 밝히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만 명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됐든 이분이 성폭행을 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달러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잘못이 있고 또 이분이 월북하는데 정확한 경로를 군에서도 파악하는데 며칠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같은 정부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예,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권한 뭐 가지고 책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제 6.15 때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북한의 정권이 많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6월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북측과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자께서 미국과의 어떤 외교 경험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북측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상 만사에 다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저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5년을 모셨고 또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